부산항의 밤바다는 집어든 불빛조차 삼켜버릴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 소리만을 토해내고 있었으며, 차가운 빗줄기는 갓 해산을 마친 지연의 야윈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녀의 품 안에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아기가 낡은 베네 쪼고리에 쌓여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고 있었으나, 지연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의 끝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비명처럼 처절하게만 느껴졌다. 대문 밖으로 내던져진 낡은 가방 하나가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은 지난 3년간 그녀가 바쳤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잔인하게 증명하며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태수는 거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와 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운 듯한 표정으로 커튼을 굳게 닫아버렸고, 그 찰나의 시선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가려주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소리는 목구멍 뒤로 넘어간 뜨거운 눈물에 막혀 형체 없는 흐느낌으로 변해 차가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불호령에 동조하며 딸을 낳은 죄로 아내를 길가로 내몬 남편의 배신은 그 어떤 육체적인 통증보다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그녀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왔다. 지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젖어가는 아기를 가슴등에 꼭 품으며 이 비정하고 잔인한 도시 부산에서 자신이 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평소 아들 타령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는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실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태수는 그런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지연의 고통을 외면하며 오히려 그녀가 집안의 대를 끊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사랑 하나만 믿고 가문의 반대를 무릅쓴 채 이름도 없는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태수를 뒷바라지해 병의사로 만든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버림이라는 사실에 지연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통곡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어져 지영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모성애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근처의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힘겹게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태수와 처음 만나 사랑을 맹세했던 광안리의 푸른 바다는 이제 죽음의 향기를 머금은 채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으며,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은 갈 곳 없는 모녀의 비극을 비웃듯 더욱 찬란하게 반짝였다. 지연은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자신을 버리고 떠난 딸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충격과 슬픔을 차마 감당할 자신이 없어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사실 지연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해운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으나 태수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기득권과 상속권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부산으로 내려온 과거가 있었다. 태수는 지연이 그저 부유한 집안에서 가출한 철없는 아가씨인 줄로만 알았지, 그녀가 가진 배경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그녀를 이토록 쉽게 내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연은 이제 자신을 짓밟은 태수와 그의 가문에 복수하는 길은 자신이 다시 그 거대한 권력의 정점으로 돌아가 그들을 발밑에 두는 것뿐임을 깨달으며 눈동자에 서늘한 안광을 띄웠다. 아기가 찬 공기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자 지연은 근처 상가 건물의 처마 밑으로 몸등을 숨기며 아기의 젖은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었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복한 증오의 씨앗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아기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그것은 엄마로서의 자장가가 아니라 5년 뒤 그들이 보게 될 파멸의 서막을 알리는 엄숙하고도 무서운 선전포고와 같은 맹세의 말들이었다. 지연은 젖은 옷가지를 대충 수습하고 공중전화 박스로 향해 아주 오래전 기억 속으로 묻어두었던 번호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고 신호음이 가는 짧은 순간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연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자신이 겪은 모든 수모와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덤덤하게 보고하며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딸의 떨리는 숨소리에서 감춰진 분노와 결기를 읽어냈는지 비서에게 당장 부산으로 전용차를 보내라는 짧고도 간한 명령을 내렸고 지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몇 시간 뒤 어둠을 가르며 나타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지연의 앞에 멈춰섰고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빗속에서 그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잃어버린 여왕의 귀환을 알렸다. 지연은 자신을 데리러 온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태수와 살았던 그 집의 불 꺼진 창문을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속으로 수천 번 그들의 몰락을 설계했고 차는 빗줄기를 뚫고 빠르게 서울로 향했다. 부산항의 파도 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슬픔의 노래가 아닌 승전보를 준비하는 거대한 고동 소리로 바뀌어 있었으며 지연의 품 안에서 잠든 아기의 얼굴 위로 차가운 보시의 조명이 비쳤다. 5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망각의 세월이겠지만 지연에게는 칼날을 가는 인고의 시간이 될 것이며 그 칼날이 폐수의 목을 겨누는 순간 세상은 가장 잔인하고도 화려한 복수극을 목도하게 될 것이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한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응시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부산의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더 시린 복수심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5년 전 사랑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지연을 괴롭게 했지만 그녀는 품 안의 아기를 보며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는 딸의 귀환을 환영하는 화려한 문구 대신 서재의 무거운 침묵으로 그녀를 맞이했으나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자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늙은 사자의 애달픈 진심이 서려 있었다. 지연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죄하는 대신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잔인한 길에 힘을 보태달라고 간청하며 눈물 대신 차가운 확신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딸의 눈에서 예전의 천진난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칼날이 들어앉은 것을 확인한 뒤 비서실을 명령하여 지연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하고 새로운 신분을 세탁할 것을 지시했다. 지연은 이제 한진해운의 숨겨진 상속녀가 아니라 해외에서 막 귀국한 유능한 투자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여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설아라고 새로 지어주었는데 그것은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강인하게 자라라는 뜻이자 동시에 태수와의 추억이 담긴 과거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설아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고 지연은 그런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성벽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지연은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수가 부산에서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경영 수업을 받으며 복잡한 숫자의 세계에 몰입했고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법과 상대를 단번에 제압하는 협상 기술을 익히며 완벽한 경영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한편 부산에 남겨진 태수는 지연이 서울로 돌아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어머니가 점지해준 부유한 집안의 딸과 재혼하여 남들이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지연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기도 했지만 새로 얻은 아들의 웃음소리에 취해 그 불길한 기억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 지연은 정보원을 통해 태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으며 그가 자신의 재력을 믿고 거만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가 투자하려는 사업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서서히 그를 파멸의 늪으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부산의 노른자위 땅들을 하나둘씩 매입해 나갔으며 태수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해양 레저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 부지를 선점하여 그의 목줄을 조일 준비를 마쳤다. 설아는 어느덧 걸음마를 떼고 엄마의 서재를 놀이터 삼아 영리하게 자라났고 지연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며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살았다. 지연은 설아에게 아빠는 아주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거짓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연은 이제 업계에서 얼음여왕이라 불릴 만큼 냉철하고 유능한 CEO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수조 원대의 자금이 움직이는 거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지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5년 전 빗속에서 떨던 그 비참한 여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는 부산으로 돌아가 태수와 그의 가족들이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그녀는 비서에게 부산행 전용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5년 전 벌해졌던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이자 자신의 딸 설아에게 빼앗겼던 삶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신성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지연은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창밖으로 펼쳐진 익숙한 바다 풍경을 응시하며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소환하여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그녀는 태수가 현재 자금난에 허덕이며 대규모 대출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우며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의 미끼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태수는 정체불명의 거대 투자자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 그곳이 자신이 5년 전 지연을 내쫓았던 그 부두 근처의 레스토랑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다. 지연은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 어둠 속에서 태수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며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냥감을 마주한 포식자의 흥분이었다. 설아는 호텔 방에서 윤희와 함께 평온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연은 문을 나서기 전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조용히 읊조렸다. 복도로 나서는 지연의 구두 소리는 마치 장례식장의 종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무겁게 울려 퍼졌으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의 위압적인 기운은 호텔 전체를 압도하는 듯했다.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고 태수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 앉아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연은 천천히 그의 시야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태수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냈다. 5년 전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여자가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쥐고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태수는 사지가 마비되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비명을 지르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연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는 태수를 향해 우아하게 의자를 끌어앉으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 그를 더욱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태수가 그토록 갈망하던 투자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그의 비굴한 눈빛을 즐기며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겪었던 수치심과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한 우아한 고문을 시작했다. 태수는 지연의 눈빛에서 일말의 자비도 찾아볼 수 없음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지연은 그의 손길을 혐오스럽다는 듯 뿌리치며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부산항의 파도는 5년 전과 다름없이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으나 이제는 지연을 삼키려는 파도가 아니라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여 태수의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요동치고 있었다. 태수의 눈동자는 경악과 공포로 뒤섞여 심하게 흔들렸고 바닥에 떨어진 와인잔 조각들은 마치 그의 산산조각난 평온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5년 전 부산항의 빗속으로 비정하게 내쫓았던 지연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으며 그녀가 발산하는 압도적인 위험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지연은 당황한 태수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는데 그 시선은 마치 해부용 메스처럼 태수의 비겁한 내면을 낱낱이 파헤치는 듯했다. 그녀는 웨이터에게 고개를 끄덕여 새로운 와인을 주문한 뒤 태수에게 잔을 권하며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나 건넬 법한 사무적인 미소를 지어 보여 그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으나 와인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고 지연의 바뀐 외모와 분위기는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지연은 태수가 추진하던 사업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들은 태수가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기밀들이었기에 그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지연은 태수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수천억 원대의 투자 자금을 담보로 그의 전 재산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택 부지를 요구했으며 이는 태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파산 직전에 몰린 태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그는 지연의 정체를 알면서도 당장의 파멸을 피하기 위해 악마와의 계약서에 서명하듯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지연은 태수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고 그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목줄을 매는 모습이 가련하면서도 가증스러웠다. 그녀는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수에게 조만간 자신의 저택에서 열리는 공식 파티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라는 초대장을 건네 그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짓밟았다. 태수는 지연이 자신을 용서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함정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이미 거대한 자본의 노예가 된 그는 그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는 식당을 빠져나가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5년 전 그녀가 업고 나갔던 그 핏덩이 아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연의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입조차 떼지 못했다. 호텔로 돌아온 지연은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라고 다짐했고 그녀의 마음은 승리감보다는 공허함과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잠든 설아의 방에 들어가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하는 이 복수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이기심인지 잠시 고뇌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태수의 현재 부인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쇼핑을 즐기는 사진을 보고 지연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으며 자신이 겪었던 수모를 그들도 똑같이 겪어야 공평하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지연은 비서에게 태수의 재혼녀인 혜주의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그녀가 태수와 결혼하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혜주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알려져 태수와 결혼했지만 실상은 거액의 빚을 진 사채업자의 딸이었고 그녀 역시 태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속물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연은 이 정보를 이용해 태수의 가정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기로 계획했으며 혜주에게 접근하여 고수익 투자 정보를 흘려 그녀가 남편 모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치밀한 덫을 놓았다. 한편 태수는 지연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사업이 회복되는 듯하자 다시 거만해지기 시작했고 지연이 자신을 아직 잊지 못해 도와주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비겁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는 지연에게 연락해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였으나 지연은 그의 문자를 보며 5년 전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값싼 곳에 머물렀는지 새삼 깨달으며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며칠 뒤 지연은 부산의 저명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선 경매 행사에 설아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그곳에는 태수와 혜주도 참석하여 불을 과시하고 있었다. 지연이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고 등장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태수는 지연 곁에 서 있는 5살 난 설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설아는 태수의 젊은 시절 모습과 지연의 우아함을 빼닮아 누가 봐도 태수의 핏줄임을 알 수 있었고 혜주는 그런 설아와 지연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질투심에 휩싸여 손을 떨었다. 설아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겁을 먹지 않고 당당하게 엄마의 손을 잡고 걸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태수를 향한 살아있는 증거이자 가장 강력한 복수의 도구처럼 보였다. 행사 도중 태수는 지연을 따로 불러내어 아이의 존재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지연은 차가운 미소로 당신이 버린 그 아이는 5년 전 빗속에서 죽었다고 답하며 그에게 절망의 구렁텅이를 선사했다. 지연은 설아가 자신의 후계자로서 완벽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태수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의 부성애를 자극하는 대신 상실감을 극대화했다. 태수는 설아에게 다가가고 싶어 했지만 지연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아들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는 딸의 모습에 묘한 자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혜주는 태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지연에게 시비를 걸어왔으나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혜주의 숨겨진 빚 문제를 언급하며 그녀의 길을 단번에 꺾어버렸다. 그날 밤 부산의 사교계는 지연의 정체와 태수와의 과거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태수의 완벽했던 평판에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지연은 호텔로 돌아와 설아를 씻기며 오늘 하루가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기를 바랐고 아이가 엄마, 왜 저 아저씨는 나를 무섭게 봐요?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세상에는 슬픈 사람들도 많단다 라며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려 애썼지만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 아이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죄책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의 야경은 여전히 차갑고 무정했으며 지연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다음 단계인 태수의 종택 압류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지연은 호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태수 가문의 종택 등기부 등본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으며 그 낡은 종이 한 장에 서린 수백 년의 자부심을 단숨에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태수의 집안은 부산 인근에서 대대로 유교적 가풍을 지켜온 명문가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곳이었지만 지연은 그 자부심이 결국 자신을 내쫓았던 독단과 아집의 뿌리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법무팀을 동원하여 태수가 서명한 계약서의 독수 조항을 발동시켰고 그의 사업 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경우 종택을 포함한 모든 담보물을 즉시 신탁 처리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했다. 통고를 받은 태수는 혼비백산하여 지연을 찾아왔으나 그녀는 비서를 통해 그와의 면담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가 느낄 절망의 무게를 서서히 키워나갔다. 한편 태수의 아내 혜주는 지연이 흘린 가짜 정보에 현혹되어 비자금까지 털어넣었던 가상화폐 투자가 폭락하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으며 남편 몰래 사채를 쓴 사실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다. 혜주는 지연의 호텔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지연은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며 5년 전 내가 빗속에서 무릎 꿇었을 때 당신 남편은 무엇을 했느냐고 차갑게 되물었다. 지연은 혜주에게 태수의 금고 비밀번호와 그가 숨겨둔 이중장부의 위치를 넘기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파격적이고도 잔인한 제안을 던져 부부 사이의 신뢰를 밑바닥부터 파괴하기 시작했다. 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의 안위가 최우선이었기에 결국 남편을 배신하기로 결심했고 지연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하게 이걸어질 수 있는지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설아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지연에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 그림 속에는 엄마와 설아 그리고 얼굴이 없는 한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지연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빠라는 존재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으며 지연은 복수라는 명목하에 아이의 정서적 결핍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회의감에 빠져 한동안 그림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태수의 어머니인 전 시어머니가 호텔 로비에서 설아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는 보고를 받자 지연의 이성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뒤바뀌어 폭발했다. 전 시어머니는 아이가 딸이라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재벌가의 상속녀가 된 설아를 가문의 핏줄이라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은 경호원들을 이끌고 로비로 내려가 전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그녀의 오만한 얼굴을 향해 당신의 손에 묻은 5년 전의 빗물을 기억하느냐며 서슬퍼런 경고를 날려 장례를 정적에 빠뜨렸다. 전 시어머니는 지연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만 끝까지 내 손녀를 내놓으라며 고함을 질렀고 지연은 경찰을 불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냉철함을 보여주었다. 설아는 무서운 할머니의 등장에 울음을 터뜨렸고 지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다시는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응징을 넘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성격임을 재확인했다. 지연은 이제 태수의 가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인 핏줄에 대한 집착까지 철저히 부수어 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태수는 혜주가 자신의 금고를 뒤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미친 듯이 날뛰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고 그들의 화려했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혜주는 태수에게 당신이 버린 딸은 이제 왕관을 썼는데 당신은 곧 거지가 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태수는 배신감과 저절감에 휩싸여 술병을 벽에 내던지며 울부짖었다. 지연은 비서가 보내온 도청 녹취록을 통해 그들의 파멸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상하며 마치 잘 짜여진 비극 연극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바람이 부는 듯 공허했다. 그녀는 태수가
마지막으로 매달릴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바로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정택의 문중회의였다. 지연은 문중 어른들을 미리 포섭하여 태수가 가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감행했다는 증거들을 배포했고 문중은 발칵 뒤집혀 태수를 가문에서 제명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태수는 문중회의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이미 지연의 거대한 자본에 매수된 친척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는 평생을 지탱해온 가문이라는 배경마저 잃어버린 채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 지연은 태수가 가장 처참해진 그 순간에 맞춰 그에게 전화를 걸어 5년 전 그 부두로 나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으며 태수는 홀린 듯 낡은 차를 몰아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 부두는 5년 전 지연이 눈물로 떠났던 장소이자 오늘 태수가 모든 것을 잃고 지연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심판의 장소였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태수는 수십 명의 경호원 사이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지연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크기를 비로소 실감했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연은 태수에게 종택 매입 확인서를 보여주며 이제 당신들의 조상님이 머물던 그 집은 내 딸 설아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차갑게 선언하여 태수의 영혼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태수는 설아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지연은 당신은 이미 5년 전에 부성애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며 그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등을 돌려 차가운 바닷바람 속으로 걸어갔다. 지연의 뒤로 태수의 통곡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설아와 함께할 새로운 아침만이 빛나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의 부산 야경을 보며 이제야 가슴속의 뜨거운 응어리가 조금은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설아를 위한 진정한 시작임을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비서에게 태수의 파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혜주와의 이혼 소송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중단하여 그들이 서로를 갉아먹으며 몰락하게 내버려두라고 지시하며 잔인한 배려를 끝냈다. 지연은 이제 부산에서의 모든 정리를 마치고 설아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 아버지의 제국을 정식으로 승계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5년 전의 도망자가 아닌 승리자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잠든 설아의 손을 잡으며 엄마가 세상을 내 발 아래 두게 해줄게 라고 속삭였고 그 밤 부산항의 물결은 지연의 승리를 축하하듯 잔잔하게 일렁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태수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벽면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화려했던 집안의 가구들 위에는 빨간 압류 딱지들이 마치 선열처럼 낭자하게 붙어 있었다. 혜주는 이미 자신의 보석함과 명품 가방들을 챙겨 종적을 감춘 지 오래였고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사채빚 독촉장과 차갑게 식어버린 배신의 흔적들 뿐이었다. 지연이 놓은 덫은 태수의 경제적 기반뿐만 아니라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사회적 지위와 가정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처참하게 무너뜨렸고 그는 이제 부산에서 손가락질 받는 전락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는 지연에게 매달려 보려 했으나 그녀의 번호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고 호텔 주변은 철통 같은 경비로 인해 개미 한 마리조차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태수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이제야 비로소 가슴 깊숙한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기대했던 환희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의 풍경이 5년 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인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자신이 복수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오는 동안 정작 자신의 영혼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자문하게 되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 따르면 태수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태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며 지연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는 처참한 소식이 적혀 있었다. 지연은 그 보고서를 천천히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이제 그들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하는 지나간 역사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유치원에서 돌아온 설아가 달려와 지연의 품등에 안겼는데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세상을 향한 순수한 호기심과 엄마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가득 담겨 있어 지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설아는 엄마의 옷자락을 만지며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요 라고 물었고 지연은 아이가 말하는 집이 부산의 차가운 호텔이 아니라 서울의 따뜻한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그녀는 설아를 위해 복수를 시작했지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비린내 나는 승전보가 아니라 엄마의 온전한 사랑과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다. 지연은 이제 부산에서의 모든 업무를 종결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로 돌아가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착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복수의 끝자락에서 태수의 마지막 발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는데 그는 자신의 파멸이 지연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고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설아를 유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으며 지연에게 모든 것을 잃었으니 자신도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뺏겠다는 뒤틀린 보복 심리에 사로잡혀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려 유치원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지연은 태수가 그토록 비겁하고 위험한 선택을 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으나 다행히 그녀가 구용한 전문 경호팀은 수상한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즉시 지연에게 긴급 상황을 보고했다. 지연은 보고를 받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와 분노를 느꼈고 감히 내 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태수를 산채로 매장하겠다고 울부짖으며 차에 올라탔다. 태수는 유치원 정문 앞에서 설아의 손을 잡고 나오던 교사를 밀치고 아이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으나 그 순간 사방에서 나타난 검은색 차량들에 의해 포위당하며 길바닥에 거칠게 내동뱅이 쳐졌다. 지연은 차에서 내려 미친 듯이 달려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설아를 품에 안았고 바닥에 짓눌려 신음하는 태수를 향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녀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은 오늘부로 아버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격마저 영구히 상실했다고 선언하며 경찰에게 그를 인계할 것을 지시했다. 설아는 엄마의 품 안에서 떨며 저 아저씨가 나를 데려가려 했어요 라고 울먹였고 지연은 아이의 눈등을 가려주며 다시는 저 괴물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맹세하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태수의 뒷모습은 비참함을 넘어 추악하기 그지없었으며 그는 끝까지 지연을 향해 네가 내 돈을 다 뺏어가서 이랬다며 자신의 죄를 남 탓으로 돌리는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지연은 경찰서 조사를 마친 뒤 복도에 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었고 복수라는 의미가 결국 자신과 딸을 이토록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말하며 부산이라는 도시가 준 모든 기억을 바다 밑바닥에 영원히 가라앉히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아버지는 딸의 지친 목소리를 듣고 수고했다는 짧은 위로와 함께
이제는 네가 진정한 여왕으로 거듭날 시간이라고 격려해주며 그녀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지연은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설아에게 오늘 본 것은 다 잊으라고. 이제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으러 가는 것이라고 다정하게 타일렀고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안심한 듯 평온한 잠등에 빠져들었다. 지연은 짐 가방 속에 폐수의 종택 압류 서류를 넣으려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 서류를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대신 설아의 웃는 사진을 가슴 포켓에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증명하는 서류뭉치보다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기억들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았고 부산을 떠나는 전용차 안에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산항의 대교를 보며 지연은 5년 전 빗속의 여인은 죽었으며 이제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딸을 보호할 강인한 통치자만이 존재함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서울에 도착한 지연은 화려한 본설 빌딩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임직원들의 정중한 환대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로비를 걸어 들어갔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과도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마천루를 내려다보며 이제 시작될 새로운 전쟁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 될 것임을 그리고 설아에게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임을 가슴에 새겼다. 지연은 비서에게 태수의 재판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되 그에 대한 어떤 선처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정의의 칼날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자애로워져 있었다. 그 밤 지연은 설아와 함께 넓은 침대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며 생전 처음으로 복수심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반잠에 빠져들며 길었던 부산의 악연을 갈무리했다. 지연이 서울 본사로 복귀하여 부사장 직함을 달고 경영 일선에 나선 지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으며 그녀의 출근길은 매일 아침 수십 명의 수행원과 임직원들의 정중한 인사로 시작되는 화려한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산의 낡은 단칸방에서 아이의 분유값을 걱정하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결제 서류 한 장에 수천 명의 생계와 해운업계의 판도가 뒤바뀌는 막강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연은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냉철한 판단력으로 부실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며 짧은 시간 안에 경영 능력을 입증해 보였고 이사회의 의구심을 단숨에 찬사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부산에서의 기억이 문득문득 떠올라 그녀를 깊은 사색에 잠기게 만들곤 했다. 설아는 서울의 최고급 교육 환경 속에서 눈에 띄게 밝고 명랑하게 자라났으며 엄마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사랑받는 아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고 지연은 그런 딸을 위해 주말만큼은 모든 업무를 제쳐두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연은 아이에게 최고의 옷과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이의 인성을 망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나눔의 가치를 가르쳤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소외의 고통을 설아는 평생 모르고 살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설아는 어느덧 유치원에서도 리더십 있는 아이로 통하며 엄마를 쏙 빼닮은 당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고 지연은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비로소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한편 부산 교도소에 수감된 태수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독방에서 매일같이 후회와 증오가 뒤섞인 눈물로 밤을 지새웠으며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공중분해된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짚어 보았으나
결국 자신의 비겁함과 탐욕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지연이 보내온 이혼 확정 판결문을 보며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렸다. 혜주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태수의 남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빼앗으려 추악한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자취를 감추었으며, 태수의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아들의 이름만을 애타게 부르다 끝내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태수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채 상국도 입지 못하고 차가운 철창 안에서 벽을 치며 울부짖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지연은 비서를 통해 태수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잠시 업무를 멈춘 채 창밖을 응시했으며 5년 전 자신을 빗속으로 몰아세웠던 노파의 서슬퍼런 음성을 떠올리며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장례 비용을 인명으로 기부하여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주었는데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한때 가족이었던 인연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으며 자신의 딸 설아의 할머니였다는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다. 지연은 이제 자신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복수라는 거대한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그 자리에 차분한 평온과 미래를 향한 의지가 깃들고 있음을 느꼈으며 더 이상 태수의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설아의 사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이제 정말 과거의 사슬을 끊고 오직 아이와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기업 경영이라는 전쟁터는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을 불러왔으며 지연은 경쟁 업체들의 견제와 투기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업을 지켜내기 위해 밤낮 없이 전략을 구상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해운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선박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했고 이는 보수적인 원로 임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으나 지연은 정교한 분석 데이터와 확고한 비전으로 그들을 설득해 나갔다. 지연의 이런 과감한 행보는 시장의 신뢰를 얻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그룹의 차기 총수로서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히며 대한민국 여류 기업인의 대표주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녀의 성공 신화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나 지연은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매일 저녁 퇴근하여 자신을 반겨주는 설아의 따뜻한 품이 훨씬 더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지연은 본사 로비에서 우연히 부산 출신이라는 한 젊은 미혼모 사원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궁색한 처지와 절박한 눈빛에서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여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지연은 그 사원에게 직접 특별 격려금을 전달하고 사내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경영 철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지연의 이런 행보는 직원들 사이에서 큰 귀감이 되었고 기업의 이미지는 차가운 재벌가에서 따뜻한 동반자로 변모하여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었다. 설아의 유치원 졸업식 날, 지연은 바쁜 일정 중에도 꽃다발을 들고 제일 먼저 달려가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권위의식 없이 소탈하게 어울리며 평범한 엄마로서의 기쁨을 만끽했다. 설아는 졸업식 무대 위에서 엄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잘한 결정은 5년 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아
아이를 지켜낸 것이었음을 새삼 깨달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졸업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며 앞으로 다가올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연은 아이의 조그만 손을 잡으며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노라 속으로 수만 번 약속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으며 지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구름조차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져버린 듯한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지연은 그날 밤 일기장에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사랑의 시간이 왔다는 짧은 한 문장을 남기며 지난 5년의 세월을 마감하는 기도를 올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악연이었던 태수를 증오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만 명의 직원과 사랑하는 딸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의 바다가 가르쳐준 시련의 파도는 이제 그녀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를 더 넓은 대양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지연은 잠든 설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내일 아침 아이와 함께 맞이할 새로운 햇살이 얼마나 찬란할지 기대하며 평온한 꿈나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설아와 함께 지연은 오랜만에 짧은 휴가를 내어 제주도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을 찾았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복수와 성공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내면의 평화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부서지는 햇살은 지연의 지친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주었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조개 껍데기를 줍는 설아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지며 그녀의 영혼을 정화해 주었다. 지연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무심코 펼쳐든 경제 전문 잡지의 표지에 자신의 얼굴이 실린 것을 보며 미소 지었으나, 이제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잡지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아이가 건네준 작은 구멍난 소라 껍데기 속에 담긴 바닷소리였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힘을 가졌기에 비로소 자유로워졌음을 깨닫고 깊은 숨을 내쉬며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휴가 중에도 지연은 부산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소식들을 비서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태수는 수감 생활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갈 곳이 없어 노숙인 쉼터를 전전하고 있다는 비참한 내용이었다. 한때 부산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던 남자가 이제는 누군가 던져주는 빵 한 조각에 연명하며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초라한 늙은이가 되었다는 소식에 지연은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생의 덧없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태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인명의 복지재단을 통해 그가 지낼 작은 거처와 최소한의 병원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했지만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비극으로 채우지 않겠다는 마지막 결단이자 증오라는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지연만의 차가운 자비였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연은 그룹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식으로 회장직에 취임하였고, 그녀의 취임 일성은 사람을 살리는 해운, 미래를 여는 상생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으로 시작되어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취임식장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그녀의 화려한 등장을 축하했지만, 지연은 화려한 연단 위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비서진에 소외계층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취임사 도중 잠시 목이 메었는데, 그것은 5년 전 부산의 차가운 빛 속에서 느꼈던 절망이 이제는 수만 명의 희망을 짊어진 책임감으로 승화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으며, 하객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설아는 아빠뻘 되는 이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엄마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고, 지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모녀의 삶을 흔들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며 방당하게 미소 지었다. 한편 태수는 부산의 어느 낡은 쪽방촌에서 지연의 취임 소식을 신문 지면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사진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지연과 그녀를 닮아 영리해 보이는 설아의 모습을 손으로 더듬으며 통곡의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이 맺쫓았던 딸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토록 고집했던 아들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다. 그는 지연에게 편지를 쓰려 펜을 들었으나 죄스러움에 단 한 글자도 적지 못한 채 종이를 구겨버렸고, 자신이 버린 소중한 보석들이 이제는 다른 세상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태수는 매일 아침 지연이 인명으로 지원해준 병원약을 먹으며 생명을 이어갔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 부산항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버린 것과 다름없는 공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지연은 회장 취임 후 첫 번째 프로젝트로 부산항 인근에 미혼모 및 아동 자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부지는 다름 아닌 자신이 태수로부터 압류했던 옛 종택의 터를 기증하여 조성하기로 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종택이 이제는 소외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요람으로 재탄생한다는 소식은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지연은 착공식에 직접 참석하여 첫 삽을 떴다. 그녀는 축사에서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끝이었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모든 이에게 시작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과거의 아픔을 승화된 가치로 바꾸는 마법을 보여주었다. 행사장 주변에서 지연을 멀리서 지켜보던 태수는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의 죄가 씻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조용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으며,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물리적인 거리였다. 설아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기 시작했고, 지연은 바쁜 경영 업무 중에도 아이의 알림장을 꼼꼼히 체크하며 평범한 엄마로서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다. 어느 날 설아는 학교에서 배운 가족에 대한 수업 내용을 이야기하며 엄마, 우리 가족은 작지만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섬 같아 라고 말했고, 지연은 그 비유가 너무나 완벽하여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지연은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는 대신 우리가 함께 겪은 시련이 우리를 얼마나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아이의 마음속에 건강한 자아를 심어주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보다는 설아가 마주할 찬란한 미래를 위해 자신이 닦아놓아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며 밤마다 서재에 불을 밝히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갔다. 지연의 경영은 날로 번창하여 그룹의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그녀는 매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환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으로 칭송받았으나 그녀는 결코 자만하거나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혼자 부산을 찾아 옛날에 살던 골목길을 걷곤 했는데, 그때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가난했던 시절의 지연을 기억하는 상인들에게 남몰래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지연에게 부산은 이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고 단련해준 고마운 스승과도 같은 도시가 되었으며, 그녀는 바다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복수심에 타오르던 서늘한 기운 대신 세상을 품고 보듬는 바다와 같은 깊고 푸른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성공을 시기하는 정적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녀의 과거를 캐내어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지연은 그들의 비겁한 공격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강수를 두었다. 그녀는 TV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자신이 겪었던 이혼과 미혼모로서의 고난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가부장적 사회의 불합리함에 맞서 싸우는 모든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는 전국적인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연의 진솔한 고백은 오히려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대중은 그녀를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시대의 영웅으로 추대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이제 자신을 향한 모든 화살을 꽃다발로 바꾸는 연금술을 터득한 듯했으며, 그녀의 삶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영감을 주는 성공 신화로 기록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연이 그룹의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선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고, 이제 그녀의 이름은 성공한 기업인을 넘어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부산의 차가운 비 속에서 시작되었던 처절한 복수극은 이제 한 여자의 위대한 성장 서사로 마무리되었으며, 그녀가 세운 자립지원센터는 수천 명의 미혼모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 희망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연은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정령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굴곡진 길들을 반추했고, 그 모든 시련이 결국 자신을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바다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제 그녀의 가슴속에 남은 것은 태수를 향한 증오나 과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하고도 짙은 평온함 뿐이었다. 설아는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엄마의 지성과 우아함을 고스란히 닮은 총명한 소녀로 성장했으며, 학교에서는 정교 회장을 맡을 만큼 리더십과 포용력을 두루 갖춘 아이로 자라나 지연의 가장 큰 기쁨인이 되었다. 지연은 설아에게 아빠의 소식을 묻는 대신 우리가 함께 이겨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를 강조하며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설아는 엄마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며 누구보다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딸이자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 모녀는 주말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소박한 여행을 떠나며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서적인 교감이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한편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생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던 태수는 이제 거동조차 힘든 노인이 되어 창밖의 바다를 보며 매일같이 지연과 설아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그는 지연이 익명으로 보내주는 약과 음식을 먹으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연의 배려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의 마음은 고마움보다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매일같이 무너져 내렸다. 태수는 결국 인종을 예감한 듯 떨리는 손으로 지연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처절한 참회와 설아를 향한 눈물 어린 사죄, 그리고 지연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유품으로 남은 것은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과 지연의 성공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조각들 뿐이었다. 지연은 비서를 통해 태수의 부고를 전해 들었으나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동요하지 않았으며 그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다가 비서에게 장례 절차를 조용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설아에게 아빠의 죽음을 알리는 대신 우리가 예전에 살던 부산 바다에 가서 꽃 한 송이를 띄워보내자고 제안했고 모녀는 태수가 떠난 그 부두를 다시 찾아 잔잔한 물결 위로 하얀 국화를 던졌다. 지연은
바다로 흘러가는 꽃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조차 파도에 실려 멀리 떠나보냈으며 태수와의 악연을 영원히 매듭짓고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느꼈다. 부산의 바다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거칠고 푸르렀지만 이제 그 바다는 지연에게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성해준 고마운 증인이 되어 평화롭게 일렁이고 있었다. 취임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연은 자신의 전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여성과 아동을 위한 미래재단을 설립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기부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그녀는 발표 현장에서 진정한 부는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명언을 남겼고 대중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아낌없는 찬사와 존경을 보내며 그녀를 시대의 진정한 멘토로 추대했다. 지연은 이제 기업 경영을 넘어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교과서에 실릴 만큼 많은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표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바치는 헌사임을 잊지 않기 위해 늘 겸손한 자세로 대중 앞에 섰다. 세월이 흘러 설아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지연은 아이의 입학식장 교정에서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으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했고 설아는 엄마의 귀에 대고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 라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는 지연이 지난 20여 년간 겪어온 모든 눈물과 고통을 한순간에 씻어내주는 치유의 주문이 되었으며 지연은 딸을 꽉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입학식이 끝난 뒤 지연이 처음 경영을 시작했던 본사빌딩의 옥상 정원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고 지연은 딸에게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는 법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밤하늘의 별들은 지연의 눈동자 속에 깃든 희망의 빛과 닮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서울의 밤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고요했다. 지연은 은퇴 후 부산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집을 짓고 소박한 삶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회고록을 집필하며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재단의 이사장직을 유지하며 세상과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회고록, 바다를 품은 꽃은 발간되자마자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가 그녀의 용기 있는 삶에 감동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지연은 책의 마지막 구절에 비바람이 불지 않는 인생은 없지만 그 비바람을 견디고 피어난 꽃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문장을 남기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아름답게 매듭지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부산의 어느 저녁 지연은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설아가 결혼하여 낳은 어린 손녀가 잠들어 있었으며 지영의 삶을 통해 이어진 생명의 고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난이나 차별의 그늘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햇살 속에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며 부산항의 파도는 그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기억하듯 밤새도록 해안가를 적시며 깊고 푸른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길고도 짧았던 한 여자의 복수와 사랑, 그리고 용서의 대서사시는 그렇게 완벽하고도 눈부신 마침표를 찍으며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접어들었다.